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주 금융론, 부동산 금융론 기본서 301페이지 있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이란 개념 1번,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 개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부동산 금융이 아니고 그냥 금융은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이렇게 차익과 상환의 반복적인 내 과정을 이걸 금융이라고 그러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하여 돈을 벌어서 그 빌린 돈을 갚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만하겠다 그러면 처분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빌릴 때 담보로 잡히고 빌렸던 돈을 그때 당시 처분 시점까지 미상환된 잔금을 다 갚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2번에 301페이지 부동산 금융 개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취득,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겠죠. 운영, 돈 벌어서 빚진 걸 갚아야 되겠죠. 원리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나는 5년 하고 이걸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 끝날 쯤에 처분할 텐데 부동산을, 그때 당시까지 아직 빌린 돈을 덜 갚은 거, 요거 미상환 잔금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갚는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이걸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301페이지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은 아빈거 피셔가 이 얘기하기를 명목이자율, 실질 이자율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목이자율은 돈을 100만원 빌려줘 가지고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10%예요.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 그렇게 100만원 빌려서 10만원 받는다 그 돈 화폐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를 빌려줬을 때 그냥 쌀로 받는 거예요, 한 가마니. 이것이 실질 이자율. 결국 실물하고 화폐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물가가 있을 텐데, 물가가 있을 때는 10가마니 빌려주고 한 가마니 받을 때는 실질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돈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니까 100만원 줄 때 10만원.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변화되잖아요. 돈의 가치. 100만원 빌려줄 때의 돈의 가치는 높았는데 이자 10만원 받았을 때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그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라는 건 통화량이 증가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인플레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1페이지 보시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결국 실질 이자율을 내려면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가 반영된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율을 빼면 실질 이자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저당대부 이자율제도, 여기에서는 시험이 나옵니다. 1번 고정이자율, 그 다음에 2번은 어디 가냐면 뒤에 넘어가면 있는데, 304페이지 조정이자율은 안 나오고 3번에 변동이자율, 즉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나오는데, 그 개념보다는 이제 대부 당시에는 어떤 이자율 제도가 결국 이자율이 높으냐, 그런 관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먼저 개념부터 이제 하면 302페이지 큰 1번 고정이자율 제도, 가로 1번 고정이자율 픽스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돈 빌려 오려면 저당을 잡혀야 되니까 모기지는 저당이고,
그래서 고정이자율 저당은 대출자 그 다음에 차입자 간에 인플레가 있던 없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딱 고정시킨다. 돈에 의해서 이제 그 이자를 받을 경우는 그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계약 이자율. 실질 이자율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정 이자율, 변동 이자율은. 그래서 인플레가 되든 말든 일정한 고정된 이자율을 받는다. 픽스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결국 고정됐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고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됐느냐? 인플레가 되든 안 되든 그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고정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로수 3번까지 시험에 나와요. 고정 이자율 저당은 그 대부 당시에 장래에 인플레가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자율을 한번 고정시키면 인플레가 돼도 다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변동 이자율은 인플레가 되면 또 올려요. 그러니까 그 고정시킬 때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를 플러스해서 이자를 고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대부 당시의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다.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요 부분이. 자, 요거를 칠판에서 좀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여기가 제로 시점인데 대부 당시야. 그리고 1, 2, 3, 4, 5년 동안 돈을 쓰고 다 갚기로 했어요. 여기서 상황.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에 한번 이자율을 고정시키면 고정이자율은 다시 이제 이자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년쯤 돼가서 인플레가 될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니까 인플레율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예상이 될 것 같냐? 3% 정도 예상이 된다. 현재 시장 이자율은 얼마냐? 시장에서 그 돈을 빌리는데 시장 이자율은 얼마냐면 10%야. 그렇게 되면 고정금리는 이 대부 당시에 이자율이 10% 시중금리에다가 3년 후에 인플레 될 것까지 더해서 3% 더해서 13%로 이자를 고정시킵니다. 고정 이자율은. 근데 변동금리는 어떠냐? 변동이란 이 말은 인플레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를 받아도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이니까 가치 떨어진 것까지도 더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변동이라는 것은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켰다. 이것이 이제 변동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대부 당시에는 예상되는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인플레가 될 때 변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변동이라는 게 인플레가 될 때 인플레에 따라서 변동한다고 그랬지. 아니,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이자를 끌어올린다.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가 언제 발생했냐? 4년 뒤에 발생했어요. 대부기간 이제 5년 중에 네 번째 4년째 실제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실제 인플레가 얼마 발생했냐? 한 5%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쭉 4차년도까지는 이자가 10%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인플레가 발생해갖고 5%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10%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그러나 고정금리는 계속 13%예요. 계속 끝까지. 왜? 5년 동안에 계속 고정시켰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가 발생됐을 때 인플레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니까 여기서부터 15%.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고정금리가 유리하냐 변동금리가 유리하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고정금리는 쭉 13%를 여기까지 받아오다가 여기서부터도 계속 13%다. 여기 15%인데 그러면 1년 동안만 13%보다 높은 15% 받는 게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4년 동안에는 결국 13%보다 낮은 그 10%를 받았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오히려 그 기간을 따져보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인플레가 여기서 발생됐다. 5%가. 그렇다면 이제 변동금리는 여기서부터 쫙 10% 더하기 5% 더해가지고 15%를 쭉 받아간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처음부터 그냥 쫙 13%고 그런 경우는 또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그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가 어느 시점에 그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실제로 또 어느 시점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대부 당시에만 말할 수 있어요. 대부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예상 인플레를 반영하니까 그런데 변동금리는 그걸 반영 안 하니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부 당시의 이자율은 높다. 이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그게 302페이지 가로 3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조정이자율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3번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자율을 더 정답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문학에 끼워 넣기는 하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304페이지 변동이자율 저당.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실제 인플레가 발생될 때,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요. 인플레가 3% 됐다. 그럼 3% 올리고 인플레가 5% 됐다. 그럼 5% 올리고. 그죠? 자, 그래서 가로 1번 304페이지 대출자와 차입자가 이제 그 인플레가 될 때 그 이자율을 변동시키자. 인플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하는 것이 이게 변동 이자율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까 고정금리가 대부 당시 더 높다고 했는데 변동금리 쪽에서 또 표현하면 변동금리가 대부 당시에는 고정금리보다 낮다. 똑같잖아요. A가 B보다 크다. 그 말이나 B가 A보다 작다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2번. 그리고 가로 3번. 이 가로 3번의 지문은 딱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주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자, 장래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특히 불확실하다. 인플레가 지금 5% 될지 1% 될지 아니면 언제 발생할지 도대체 종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예상 인플레를 또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정금리를 고정시키면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 예상된 거와 많이 벗어나 버리잖아요. 왜? 지금 인플레 상황이 특히 불확실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서 즉 뭐 이자율이 인플레가 되든 언제 되든 그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변동금리가 그 불확실한 상황에 더 대처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특히 장래의 예상이 불확실할 때는 고정 이자율 저당보다 변동금리 이자율이 위험이 더 낮다. 이렇게 표현돼요. 요 지문이 딱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코픽스 금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픽스가 어떤 약자냐? 자, 그 305페이지 가로 8번에 있는데 코픽스 보니까 코스트 오브 푼드 인덱스. 코스트는 비용이고 푼드는 자금이고 인덱스는 이제 지수인데
그래서 자금에 대한 비용에 의한 금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줄 때는 그냥 정부에서 정한 대로 자기가 아무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한테 예금을 받아 가지고 예금 금리를 2% 주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4% 받아서 4% 받은 이자에서 예금한 사람한테 2% 예금 금리 주면 2%가 남잖아요, 은행이. 그죠? 그래서 예금은 이제 은행은 그런 그 금융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금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움직여야 된다. 예금 금리를 높게 주면은 대출 금리도 많이 올려야 되고, 예금 금리가 낮으면 대출 금리도 적게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빌린다고 하고 우리는 빌려준다고 할 수 있잖아, 예금은. 따라서 은행이 우리들한테 돈을 빌릴 때, 자금을 빌릴 때 그 코스트, 즉 예금 금리는 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정했다. 이것이 바로 코픽스 금리다 이거요. 자, 코픽스 금리는 그 개념만 알면 돼요.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이제 그 은행이 총 몇 개냐면, 그 니은번에 9개 시중은행에서 다 은행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금 금리도. 그래서 이제 코픽스 금리를 발표할 때는 그 19개 시중은행이 각 은행마다 예금 금리를 가중 평균해요. 그래가지고 정해요. 자, 뭐 그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실무적인 것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명목이자율 또 실질자율 아까 앞에서 한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8페이지 저당대부의 상환. 우리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원리금을 갖고 나머지가 남죠. 이득이 되죠. 그런데 투자 기간이 뭐 5년이든 7년이든 지나면 이제 그만하겠다, 이 사업을. 그런다면 처분해서 미성한 저당금을 갚는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저당대부의 상환이에요. 여기는 이제 첨이 반드시 나와요.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최정식 지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20분 되어 가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맑은 정시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